안녕하세요. 지슬의 8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1981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야적장에서 20대 여대생 박상은 씨가 숨진 차에 발견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젊은 여대생이 도심 한복판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당시 큰 충격을 주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결국 법정에서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미제로 남게 됩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보다도 왜 끝내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는지가 더 강하게 남은 사건입니다. 1981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빌딩과 상업시설보다는 공터와 야적장, 미개발 부지가 곳곳에 남아있던 시기였고, 낮에는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오가지만 밤이 되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박상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적장 역시 그런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도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밤에는 외부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 이 점은 사건 초기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하필 이런 장소였는지, 그리고 범인은 이 공간의 특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합니다. 피해자인 박상은 씨는 당시 20대의 여대생으로 주변에서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별히 위험한 생활을 하거나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점은 사건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정한 원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사실은 범행 동기를 쉽게 설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찰은 박 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며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유로 삼성동 인근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휴대전화 기록이나 CCTV 같은 수단이 거의 없었고 수사는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견된 경위 역시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야적장이라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범행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토대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려 하지만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문제로 작용합니다. 언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용의자를 좁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합니다. 학교 동료, 친구, 선후배,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인물은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사 초반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외부 범죄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야적장이라는 장소는 계획적으로 선택된 공간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연히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여러 갈래로 분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특정 인물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박 씨와 일정한 접점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고 경찰은 그를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는 물증의 부재였습니다.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정황과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수사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설에 수사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다른 가능성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위험을 아는 차에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지만 변호인 측은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말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정황만 놓고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수사 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사는 범인을 특정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법정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은 법적으로 혐의를 벗게 되었고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고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삼성동 여대생 피살 사건은 사실상 장기 미제 사건의 길로 접어듭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잡을 기회를 놓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안타까운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바뀌고 방향이 흔들리면서 사건의 중심이 계속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일관되게 이어지지 못한 수사는 결국 어느 방향에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야적장이라는 장소, 피해자의 이동 경로, 범행 동기, 이 모든 요소가 명확히 연결되지 않은 채 남아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의 집합처럼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언론과 미제의 사건 기록을 통해 간간히 다시 언급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박상은 씨는 그날 삼성동에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왜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 질문들에 답해줄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기록 속에 남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여대생이 희생된 비극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는 말이 남긴 여우는 우리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확신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지 못했을 때 남는 것은 결국 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그 간극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성동 여대생 피살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끝내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되짚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슬의 8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